어르신 외지인이 왔는데 몸매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술 적당히 먹여서 어르신께 대령하겠습니다. 비릿한 갯내음이 섞인 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장익현은 느긋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앞에 서 있는 오칠성을 올려다보았다. 70줄에 접어들었지만 장익현의 눈빛은 흐리멍덩하기는커녕 뱀처럼 매섭고 축축했다. 마을 회관 안쪽 깊숙한 방, 이곳은 그가 증도를 지배하는 왕좌나 다름없었다. 장익현이 혀를 차며 입을 열었다. 칠성아. 예, 어르신. 티나지 않게 해라. 지난번처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요즘 육지 경찰들이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까. 장익현의 목소리는 낮고 걸걸했다. 겉으로는 인자한 시골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탐욕이 엉겨붙어 있었다. 오칠성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굴하게 웃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 년은 혼자 왔습니다. 차도 좋은 걸 끌고 온 게 돈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냥 관광 온 서울내기 같습니다. 오늘 밤 환영의 핑계로 담가버리면 쥐도 새도 모를 겁니다. 염전에 일할 놈도 부족했는데 돈도 뺏고 몸도 즐기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장익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갯벌은 아름다웠지만 그 진흙 아래 얼마나 많은 비명이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증도대교를 건너 섬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 앉은 도세연은 선글라스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슬로시티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마을의 공기는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유일한 혈육, 외삼촌 한명석의 연락이 끊겼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사.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섬 증도에 관한 것이었다. 세연아, 아무래도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올라가마.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실족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를 미적거렸다. 관할 경찰서 형사의 귀찮다는 듯한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연은 더 이상 공권력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적의 심장부에 침투하던 그 감각을 다시 깨웠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염전이 보였다. 하얀 소금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세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길가에 드문드문 보이는 주민들은 낯선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뚫어지라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경계와 감시, 그리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세연은 마을 회관 앞 공터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정막이 찾아왔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707 팀장 도세연은 없었다. 그저 호기심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관광객 도세연만이 거울 속에 있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짭조름한 소금기와 섞인 역한 비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둘러보는 척하자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있던 사내 몇 명이 눈짓을 주고받으며 일어났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남자가 다가왔다. 오칠성이었다. 어따 귀한 손님이 오셨네. 서울서 오셨소? 오칠성이 과장된 친절을 베풀며 물었다. 세연은 그가 입고 있는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 꽂힌 낡은 휴대전화와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피냄새 비슷한 비린내가 본능적인 경고등을 울렸다. 세연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밝게 웃었다. 네, 휴가차 잠시 들렀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요. 근데 마을이 참 조용하네요. 경치 좋지라.
우리 증도가 공기도 맑고 사람 인심도 좋기로 유명하여. 헌디 숙소는 잡으셨소? 예약 안 했으면 이 근방에 방 잡기 힘들 것인디. 오칠성이 음흉한 눈빛으로 세연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다. 얇은 니트 위로 드러난 그녀의 탄탄한 몸선에 시선이 머물렀다. 세연은 불쾌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급하게 오느라 예약을 못했습니다. 혹시 며칠 묵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단어에 오칠성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배광수와 황대철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암 잊고 말고. 우리 이장 어르신 댁이 민박을 겸하는디 시설이 아주 호텔급이여.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 따라오쇼. 오칠성이 앞장서며 손짓을 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사내들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사슴을 보는 듯한 비웃음이었다. 함정으로 안내하겠다 이거군. 세연은 모르는 척 차에 다시 올랐다. 차가 천천히 오칠성의 오토바이를 뒤따랐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기묘했다. 길가에 지나다니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발목은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것처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이장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2층 양옥집이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집은 주변에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들과 확연히 대조되었다. 담벼락은 유난히 높았고 대문 위에는 시커먼 렌즈의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고 있었다. 세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카메라의 각도가 이상했다. 대문 밖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마당 안쪽과 현관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방범용이 아니라 내부 감시용이었다. 누군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 집이 참 크네요. 정원도 예쁘고. 세연이 차에서 내려 감탄하는 척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개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장익현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세연은 707 시절 수많은 테러리스트를 상대하며 익힌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노인이 이 역겨운 냄새의 근원지라는 것을. 어서 오시게. 누추한 섬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가 이 마을 이장인 장익현이라네. 안녕하세요. 도세연이라고 합니다. 방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허허, 젊은 처자가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게 용감하구먼. 마침 2층 별채가 비어 있으니 거기 쓰면 되겠네. 우리 마을은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지. 장익현이 오칠성에게 눈짓했다. 칠성아, 짐 좀 들어드려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을 회관. 아니, 우리 집 마당에서 조촐하게 환영회를 열 테니 준비하고. 예, 어르신.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칠성이 세연의 트렁크 쪽으로 다가와 가방을 꺼내려 했다. 세연이 자연스럽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 괜찮습니다. 귀중품이 있어서 제가 드는 게 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오칠성이 멈칫하는 사이 세연은 가방을 낚아채듯 어깨에 맸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 외에도 초소형 녹음기, 고성능 액션캠, 위치 추적기, 그리고 특수 제작된 3단봉이 들어있었다. 안내받은 2층 방은 겉보기엔 깔끔했다. 창문 밖으로는 마을 전경과 멀리 염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칠성이 방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세연의 눈빛이 변했다. 관광객의 가면을 벗고 사냥꾼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손바닥만 한 탐지기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마자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진동했다. 역시 탐지기가 텔레비전 셋톱박스와 화장대 거울을 가리켰다.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렌즈가 보였다.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는 각도였다. 이들은 단순한 시골 텃세꾼들이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악랄했다. 세연은 탐지기를 끄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일부러 카메라가 잘 보이는 각도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에게 통화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지수야. 나 도착했어. 여기 진짜 좋다. 이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응, 며칠 푹 쉬다 갈 거야. 걱정 마.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선은 창밖 멀리 염전 쪽을 향해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염전 창고 쪽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비명이었다. 세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삼촌이 저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삼촌뿐만 아니라 이곳에 억류된 모든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완벽한 설계가 필요했다. 똑똑. 방문 노크 소리와 함께 오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내려오시죠. 세연은 거울을 보며 표정을 풀었다. 다시 순진한 얼굴로 돌아갔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문을 열었다. 네, 금방 나가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주머니 속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1층 마당 평상에는 장익현을 중심으로 마을 사내 넷이 술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갓 잡은 생선회와 매운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담금주 병들이 가득했다. 장익현이 자신의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팡팡 두드렸다. 여기 와서 앉게. 서울 이야기나 좀 들어보세. 세연은 군말 없이 그들이 지정해준 자리에 앉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황대철이 험악한 인상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오칠성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앉았다. 배광수라는 덩치가 곰 같은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술병을 들었다. 자, 한 잔 받으시오. 이게 우리 마을 특산물인 야관문주요. 몸에 아주 기가 막히지. 감사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지만 성의를 봐서 한 잔만 할게요. 세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다. 독한 알코올 냄새 속에 미세하게 섞인 다른 냄새. 수면제 아니면 근육 이완제일 것이다. 707 시절 화생방 훈련과 약물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그녀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캬, 역시 여자는 술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원샷, 원샷. 사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장익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차려진 고기를 보는 듯 했다. 세연은 잔을 입에 가져다 대는 신용을 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마시는 척할 때 소매 끝으로 술을 살짝 흘려보냈다. 어두운 조명과 사내들의 취기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술이 정말 세네요. 세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빈잔을 내려놓았다. 허허, 우리 술이 좀 독하지. 안주도 좀 들게. 장익현이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집어 세연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래, 혼자 여행 온 이유는 뭔가? 결혼은 안 했고? 세연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 정보를 자연스럽게 흘렸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요. 잠시 쉬려고 사직서 내고 내려왔습니다. 결혼은 아직 생각 없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가 편해요. 저런 쯧쯧. 고아란 말이구먼. 여자가 혼자서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좋은 짝을 만나야지. 우리 마을에도 건실한 청년들이 많은데 말이야. 고아라는 말에 사내들의 눈빛이 교환되었다. 뒤탈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눈빛들이었다. 세연은 그들의 안도감을 읽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염전 쪽에 창고 같은 게 있던데 거기도 구경할 수 있나요?
제가 소금 만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세연이 짐짓취기가 오른 척 혀 꼬인 소리로 물었다. 순간 좌중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뚝 끊겼다. 장익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염전? 거긴 왜?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세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취기에 둔감해진 척했다. 장익현은 잠시 세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거긴 위험해서 안 돼. 밤에는 들개들도 돌아다니고 웅덩이도 깊어서 빠지면 못 나와. 내일 날 밝으면 칠성이가 구경시켜 줄 테니 오늘은 술이나 마시게. 맞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다치면 큰일 납니다. 흐흐. 황대철이 덧붙이며 세연의 잔에 다시 술을 가득 따랐다. 들개라. 세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 들개가 4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뻔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탐색전은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오칠성은 슬그머니 세연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뻗기도 했다. 세연은 더 이상 이 역겨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너무 어지러워요. 저 먼저 들어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세연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기는 완벽했다. 오칠성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부축하려 들었다. 어이쿠 조심하셔. 내가 방까지 데려다 주리다. 그의 축축한 손이 세연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세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명치를 쳐버리고 싶은 사리를 억누르며 교묘하게 몸을 비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아닙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칠성 씨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세연은 벽을 짚으며 비틀비틀 계단을 올랐다. 어르신, 제가 가서 좀 도와줄까요? 오칠성이 아쉬운 듯 장익현을 쳐다봤다. 장익현이 고개를 저었다. 나더라. 약기운 돌면 제 발로 못 나온다. 어차피 도간에 든 쥐다. 새벽에 잠들면 그때 작업해. 오늘은 짐 검사부터 확실히 하고 지갑이랑 차 키 챙겨. 네. 알겠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자마자 세연은 바닥에 쓰러지는 척하며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갔다. 그리고 1분 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취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베개를 길게 늘어놓고 이불을 덮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재빨리 배낭에서 검은색 전술복을 꺼내 입었다. 신축성이 좋고 소리가 나지 않는 특수 원단이었다. 머리는 단단히 묶고 얼굴에는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2층이었지만 벽면에는 낡은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계단보다 더 편한 길이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은 누가 먼저 들어갈까? 가위바위보 할까? 형님 먼저 하시죠. 제가 뒷정리하겠습니다. 저급한 대화가 오갔다. 세연은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지면으로 내려왔다. 잔디밭에 착지하는 소리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보다 작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장집을 빠져나와 마을 뒤편 갈대밭으로 향했다. 목표는 염전 창고. 그곳에 삼촌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추악한 진실이 묻혀 있다. 검은 갯벌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증도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였다. 포식자들이 술에 취해 방심한 사이 더 상위의 포식자가 사냥터에 발을 들였다. 기다리세요, 삼촌. 제가 갑니다. 도세연의 그림자가 갈대숲 사이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달빛은 차갑고 공평했다. 거대한 소금밭 위로 쏟아지는 은백색의 빛은 소금 결정을 보석처럼 빛나게 했지만 동시에 그 아래 검붉게 입을 벌린 갯벌의 음습함까지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세연은 갈대숲 사이로 몸을 낮췄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늘기 군화 밑창을 끈적하게 잡아당겼다. 마치 이 섬의 저주가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했다. 707 시절 비무장지대 매복 작전 때 겪었던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기온 탓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썩은 물비린내와 인간의 악의가 뒤섞인 악취 때문이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전술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13분. 마을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이지만 포식자들의 사냥터는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저 멀리 소금 창고 쪽에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깜빡였다. 세연은 호흡을 조절하며 소리 없이 이동했다. 갈대들이 바람에 스치며 내는 서걱서걱 소리가 그녀의 은밀한 침투를 도와주는 천년의 백색 소음이 되어주었다.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 젠장. 담배 다 떨어졌네. 투박한 목소리. 낮에 보았던 배광수였다. 그는 창고 앞 평상에 걸터앉아 빈 담뱃갑을 구겨 바닥에 던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다 마신 소주병이 서너 개 굴러다녔다. 형님, 저기 컨테이너 가서 좀 가져올까요? 옆에 있던 주영배가 물었다. 주영배는 배광수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눈빛이 쥐새끼처럼 간사해 보이는 사내였다. 가져오는 김에 라면도 하나 끓여와. 출출하다. 아, 그리고 그 영감탱이 조용히 좀 시키고. 끙끙대는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예, 알겠습니다. 확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던가 해야지 원. 주영배가 킬킬거리며 자리를 떴다. 배광수는 혼자 남아 가래침을 퇴뱉더니 창고 철문을 발로 쾅 걷어찼다. 조용히 해. 잠 좀 자자, 잠 좀. 철문 너머에서 웅얼거리는 신음이 들려왔다. 세연의 미간이 좁아졌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짐승의 우리였다. 세연은 주영배가 사라진 틈을 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로 환기구가 뚫려 있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변에 쌓여있는 폐타이어를 밟고 가볍게 도약해 환기구 틈새를 잡았다. 녹슨 쇠창살 사이로 내부가 내려다 보였다. 세연은 주머니에서 펜 모양의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꺼내 틈새로 밀어 넣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창고 내부의 전경이 흑백으로 떠올랐다.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이었다. 그곳은 인간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바닥에는 습기를 머금은 집단과 스티로폼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곰팡이가 핀 벽지 위로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 쓰레기 더미 위에 5명의 남자가 짐짝처럼 구겨져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발목에는 하나같이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개를 묶을 때나 쓰는 무거운 사슬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멍투성이인 팔다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선명하게 전해졌다. 세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렌즈를 조작해 가장 안쪽 구석을 비췄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몸을 떨고 있는 한 노인.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세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외삼촌 한명석이었다. 항상 깔끔하게 다려입은 셔츠를 입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면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주던 그 따뜻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꺾인 채 신음하고 있는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늙은 노예만이 있을 뿐이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켰다. 피맛이 났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배광수의 목을 꺾어버리고 삼촌을 업고 나가고 싶었다. 그어버리고 싶었다. 저 쇠사슬을 채운 놈들의 발목을 똑같이 잘라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참아야 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무력을 행사한다면 삼촌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뿌리 뽑지 못한다. 장익현은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그들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낼 것이다. 완벽한 파멸. 그게 삼촌이 원하는 정의일 거야. 세연은 차가운 이성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덮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주영배가 컵라면과 담배를 들고 들어왔다. 그가 들어오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수년간 지속된 폭력이 만들어낸 본능적인 공포 반응이었다. 어이 형님. 여기 담배요. 주영배가 창고 안쪽이 아닌 입구 쪽에 서 있던 배광수에게 담배를 던졌다. 배광수는 창고 안으로 들어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환기구 쪽으로 피어올랐다. 야, 김씨. 일어나봐. 배광수가 맨 앞쪽에 누워있던 중년 남성의 옆구리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예, 반장님. 김씨라 불리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다. 노래나 한 곡 해봐라. 심심하다. 네. 노래하라고. 즐거운 걸로. 분위기 좀 띄워보란 말이야. 배광수가 손에 쥐고 있던 몽둥이로 철제 드럼통을 쾅 내리쳤다. 찢어질 듯한 소음이 창고를 울렸다. 김씨는 벌벌 떨며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음정은 엉망이었다. 공포에 질린 가수의 노래.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푸하하. 야, 저 새끼 노래하는 꼬라지 좀 봐라. 염소냐? 음매해. 주영배가 배를 잡고 웃었다. 배광수도 낄낄거리며 김씨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었다. 아이고, 우리 가수님. 목이 마르신가 보네. 물 좀 드려야지. 배광수가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김씨의 얼굴에 획 끼얹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붉은 국물이 김씨의 눈과 코로 들어갔다. 김씨가 컥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감히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더 잘 부르겠습니다. 김씨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다. 세연은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화면 속 배광수의 얼굴, 학대 행위, 그리고 방관하며 즐기는 주영배의 모습까지. 고화질 영상이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세연은 카메라를 회수하고 창고 외벽 틈새에 쌀알만 한 크기의 고성능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이제 창고 안의 모든 소리는 그녀의 귀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지붕에서 내려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목표는 염전관리사무소였다. 놈들의 돈줄과 인맥을 파악해야 했다. 사무소는 창고에서 50m 정도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였다.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불은 꺼져 있었다. 세연은 머리핀 하나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707 대테러 팀장에게 이 정도 구형 자물쇠는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였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세연은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감싸 쥐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벽면 화이트보드에는 출하량, 인부관리 미수금 등의 항목이 적혀 있었다. 세연은 책상 서랍을 뒤졌다. 잠겨있는 아래 칸 서랍을 능숙하게 열자 두툼한 장부 하나가 나왔다. 겉표지에는 마을 발전 기금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다. 그녀가 장부를 펼치자 증도라는 작은 섬이 어떻게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졌다. 2024년 10월 5일. 김 사장 인력 소개소 현금 5천. 작업비 별도.
2024년 11월 12일 증도 파출소 회식비 지원 김경희 용돈 300 2024년 12월 1일 군청 위생과 접대비 룸사롱 200 장익현은 돈으로 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다. 인력 소개소에서 노숙자나 지적 장애인을 속여 데려오면 경찰은 그들의 실종 신고를 묵살하고 군청 공무원들은 위생 점검을 눈감아주는 구조. 완벽한 카르텔이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장기 매매 브로커 닥터 최접선 예정. 김씨 건강 악화 시 처리 논의. 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장기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인가.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는 기분이었다. 세연은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사진은 한 장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작가를 밟는 자동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트럭 한 대가 사무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전조등 불빛이 사무실 창문을 훑고 지나갔다. 세연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불빛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야, 황 반장님 오신다. 자던 척이라도 해. 밖에서 배광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트럭 문이 열리고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황대철이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야, 오늘 물량 못 맞추면 니들 껍데기 벗겨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황대철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사무실 쪽으로 가까워졌다. 근데 사무실 문이 왜 열려 있어? 칠성이 이 새끼가 문단속 안 했나? 황대철이 사무실 문고리를 잡았다. 세연은 책상 밑 깊숙한 곳, 낡은 캐비닛 뒤쪽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호흡을 멈췄다. 그녀의 오른손은 허리춤의 3단봉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만약 들킨다면 선택지는 하나다. 3초 안에 기절시키고 사고로 위장한다. 문이 벌컥 열렸다. 황대철이 안으로 들어와 전등 스위치를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사무실을 비췄다. 세연의 시야에 흙 묻은 황대철의 장화가 들어왔다. 장화는 세연이 숨은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황대철이 책상 앞에 멈춰섰다. 어라? 커피가 없네. 황대철은 책상 위에 커피 믹스통을 흔들어 보더니 투덜거렸다. 젠장, 오칠성 이 자식은 비품 채워놓으라니까 맨날 까먹어. 대가리에 똥만 찼나. 그는 신경질적으로 빈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퉁 하고 통이 튕겨나와 세연이 숨은 캐비닛 쪽으로 굴러갔다. 황대철의 시선이 통을 따라 움직였다. 세연은 눈을 질끈 감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뜨고 상황을 직시했다. 황대철이 몸을 숙여 통을 주우려 했다. 그의 손이 점점 가까워졌다. 세연의 근육이 수축되었다. 튀어나가려는 본능을 억제하며 타이밍을 쟀다. 반장님, 이장님이 찾으십니다. 밖에서 오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세주 같은 외침이었다. 황대철이 멈칫하더니 허리를 폈다. 아씨, 이 시간에 왜 또 불러? 알았어, 간다. 그는 커피통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갔다. 불이 꺼지고 문이 닫혔다.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세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후. 참았던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식은 땀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정리했다. 자신이 침입한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야 했다. 발자국은 걸레로 닦아내고 만졌던 장부와 문고리의 지문까지 알코올 솜으로 닦아냈다. 사무실을 빠져나온 세연은 다시 어둠을 틈타 마을로 돌아왔다. 새벽 4시. 동이 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장집의 배관을 타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 들어선 세연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침대 위에 만들어 두었던 위장을 치우고 전술복을 벗어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냈다. 오늘 밤 수집한 영상과 녹음 파일, 장부 사진들을 백업했다. 화면 속에 잡힌 외삼촌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배광수의 악마 같은 웃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의 도세연은 다시 무해한 관광객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삼촌. 그리고 아저씨들.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지역 경찰이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100% 이미 확인되었다. 그녀에게는 더 확실하고 파급력 있는 한 방이 필요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둠 속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대낮에 태양 아래 까발리는 것. 세연은 휴대전화를 들어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KBS 탐사보도팀 강선영 PD. 대학 후배이자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기자였다. 선영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특종 하나 줄게. 경찰도 못 믿는 상황이야. 방송팀 꾸려서 목포항 대기해. 내가 신호 주면 바로 헬기 띄워. 좌표는 전남 신안군 증도.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하나 더. 707 시절 동료였던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 이사로 있는 김소령에게도 연락했다. 선배.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정오 내가 보내는 좌표 일대의 통신망을 잠시만 교란해줘. 특정 시간대에 이 마을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화나 인터넷을 차단해줘. 내 폰만 화이트리스트에 넣고.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오케이. 도 팀장이 움직이는 거면 큰 건이겠네. 몸 조심해라.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놓였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일만 남았다. 날이 밝았다. 꽃기호하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거짓된 평화가 마을을 덮었다. 세연은 짐짓 부스스한 얼굴로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장익현이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을 소개하는 캠페인이 나오고 있었다. 역겨운 아이러니였다. 일어났나? 잠자리는 편안했고 장익현이 인자한 할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물었다. 세연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주 푹 잤습니다. 꿈도 안 꾸고 꿀잠 잤네요. 허허, 다행이구먼. 젊은 사람이 잠귀가 어두운가 봐. 어제 새벽에 고라니가 울어서 시끄러웠을 텐데. 떠보는 질문이었다. 세연은 태연하게 웃었다. 고라니요? 전혀 못 들었어요. 제가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세연의 대답에 장익현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어졌다. 그는 안심한 듯 밥상머리에 앉았다. 어서 와서 밥 먹게. 오늘은 우리 칠성이가 아주 특별한 곳을 구경시켜준다고 벼르고 있더구먼. 특별한 곳이요? 아, 그 염전 말씀이시구나. 세연이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 소금 만드는 것도 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도 보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게야. 장익현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연을 처리할 계획이 서 있는 듯 했다. 염전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웅덩이에 빠졌다거나 실족사했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이 세연을 데려가려는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침 식사로 나온 조기 매운탕은 얼큰하고 맛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국물 한 모금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었다. 이 생선을 잡고 손질하고 요리했을 누군가의 노동력 착취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자 오칠성이 낡은 트럭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타시죠, 손님. 오늘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칠성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낄낄거렸다. 세연은 미소를 지으며 트럭에 올랐다. 기대되네요. 정말 특별한 구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출발했다. 세연의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갯벌에게 구멍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한 포기까지. 트럭이 마을을 벗어나 염전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에 들어섰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손님, 서울에서는 무슨 일 하셨소? 오칠성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그냥 사람 찾는 일 좀 했어요. 사람 찾는 일? 흥신소 같은 건가? 비슷해요. 잃어버린 물건도 찾고 잃어버린 양심도 찾고 가끔은 쓰레기도 치우고요. 쓰레기? 하하. 서울 아가씨가 농담도 잘하시네. 오칠성은 세연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킬킬거렸다. 트럭은 점점 더 깊은 곳,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세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오칠성 씨. 멀리서 하얀 소금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아래 검은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지옥의 입구가 열리고 있었다. 트럭은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염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했다. 바둑판처럼 나누어진 소금밭에는 허리까지 오는 장화를 신은 인부들이 고개 한번 들지 못한 채 대패질을 하고 있었다. 하얀 소금 결정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빛은 그들의 검게 그을린 피부와 묘한 대조를 이루며 기괴한 풍경을 자아냈다. 오칠성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저기 보이는 창고가 소금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경치가 아주 죽여주죠. 바다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기대되네요. 도세연은 짐짓 들뜬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 눈동자는 창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샅샅이 스캔하고 있었다. 퇴로, 은폐물, 그리고 잠복해 있을 적들의 위치까지. 트럭이 창고 앞 공터에 멈춰섰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황대철과 배광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들은 손에 쇠스랑과 몽둥이를 든 채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근육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오칠성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다. 형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황대철이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다가왔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여기가 우리 마을의 보물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하시는데 방해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연이 차에서 내려 가볍게 목례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재킷 단추에 위장된 바디캠의 렌즈가 정면을 향하도록 조정했다. 방에는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아주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대철이 창고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손짓했다. 절벽과 맞닿아 있어 떨어지면 바로 갯벌로 추락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세연은 순순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오칠성이 퇴로를 차단하듯 그녀의 뒤에 섰다.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창고 뒤편에 도달하자 황대철이 멈춰섰다. 그는 바닥에 놓인 굵은 밧줄을 발로 툭툭 찼다. 아가씨, 서울에서 뭐 하던 사람이라고 했지? 갑자기 바뀐 말투. 존댓말은 사라지고 위협적인 반말이 튀어나왔다. 세연은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갑자기 왜 말씀을 그렇게? 흥신소. 사람 찾는 일. 흐흐흐. 재밌는 일을 하시네. 그럼 이것도 찾을 수 있나?
내 목숨. 황대철의 신호와 함께 배광수가 뒤에서 덮쳐왔다. 곰 같은 덩치가 세연을 향해 몸을 날렸다.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깔려버릴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광수가 껴안은 것은 허공이었다. 세연이 유령처럼 몸을 비틀어 옆으로 빠져나갔다. 배광수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찰나의 순간 세연의 오른발이 배광수의 오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윽! 배광수가 무릎을 꿇었다. 세연은 지체 없이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배광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끄악! 내 팔! 내 팔! 세연은 배광수를 방패막이 삼아 황대철과 오칠성을 노려보았다. 함정치고는 너무 허술하네. 유치원생도 이것보단 잘 짜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긋나긋하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는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황대철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이 인연이 미쳤나? 야, 뭐해? 전연 잡아. 오칠성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햇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는 칼날.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오칠성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세연은 배광수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오칠성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707 시절 수만 번 반복했던 대검 방어술이었다. 세연의 손날이 오칠성의 손목 안쪽 급소를 강타했다. 악!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오칠성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턱뼈가 울리는 소리와 함께 오칠성이 뒤로 낮아빠졌다. 기절이었다. 순식간에 두 명이 제압당했다. 황대철은 쇠스랑을 들고 있었지만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너 정체가 뭐야? 경찰이야? 경찰? 아니, 그보다 좀 더 무서운 사람. 세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황대철이 쇠스랑을 휘둘렀지만 공포에 질린 동작은 크고 느렸다. 세연은 가볍게 허리를 숙여 피한 뒤 황대철의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컥! 황대철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었다. 거품을 무는 그를 내려다보며 세연은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주모자만 남았네. 그때였다. 염전 입구 쪽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장익현이었다. 차에서 내린 장익현은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다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부하들을 보고 멈춰섰다. 그의 뒤로 염전에서 일하던 인부 10여 명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 손에는 삽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었다. 장익현이 시켜서 억지로 끌려온 것이 분명했다. 허허, 내 눈이 삐었지. 여우 새끼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를 들였구먼. 장익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그는 평생을 무법지대에서 살아온 괴물이었다. 힘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 내 부하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여긴 증도야. 섬이라고. 배 끊기면 넌 그냥 도간에 든 쥐야. 세연은 쓰러진 황대철을 밟고 서서 장익현을 마주 보았다. 쥐는 당신이지. 지금 이 상황 전부 생중계되고 있거든. 세연이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가리켰다. 장익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생중계? 하, 여기가 어딘지나 알고 까부는 거냐? 여긴 전화도 잘 안 터지는 깡촌이야.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는 세연의 말을 허세로 치부했다. 장익현이 지팡이로 인부들을 가리켰다. 전연 잡아라. 잡는 놈한테 내 빚 탕감해주고 현금 500만 원 준다. 인부들이 웅성거렸다.
비탄감. 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말이었다. 몇몇 젊은 인부들이 삽을 고쳐 잡고 세연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 틈에 다리를 절뚝이는 한 노인이 있었다. 한명석이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세연을 바라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막았다. 세연아? 삼촌. 세연의 외침에 한명석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안 돼. 도망쳐라. 이놈들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놈들이야. 어서 가. 한명석이 절규하며 인부들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이 영감탱이가. 한 인부가 한명석을 거칠게 밀쳤다. 한명석이 힘없이 진흙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순간 도세연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오칠성의 잭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한명석을 밀친 인부의 앞으로 파고들었다. 칼날이 인부의 목덜미 바로 옆 허공을 갈랐다. 서늘한 바람이 인부의 살갗을 스쳤다.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 그땐 급소야. 세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섬뜩했다. 인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기. 진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에 인부들은 얼어붙었다. 장익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너, 사람을 죽여봤구나. 죽이는 건 내 전문이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내 목표니까. 세연은 한명석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삐익. 고주파 소음이 염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리 설치해둔 소형 스피커들이 동시에 작동한 것이다. 사람들이 귀를 막고 괴로워하는 사이 세연은 한명석을 데리고 소금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렸다. 문 부서. 당장 끌어내. 밖에서 장익현의 고함이 들려왔다. 쿵쿵.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십 년 된 철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좁은 환기구로 들어오는 빛 한 줄기가 유일했다. 세연은 삼촌을 집단 위에 눕혔다. 삼촌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요? 세연아, 어떻게 내가 여기에? 아이고 위험한데. 한명석은 조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연은 삼촌의 찢어진 옷자락과 멍든 팔다리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세연은 가방에서 구급 키트를 꺼내 삼촌의 상처를 소독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오래 못 버텨요. 놈들이 용접기를 가져오거나 불을 지를 수도 있어요. 세연은 창고 벽면에 붙여둔 장비를 점검했다. 다행히 통신 장비는 무사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가동. 고립됐다. 구조 요청. 하지만 전송 실패 메시지가 떴다. 통신 두절. 세연의 눈이 커졌다. 화면 상단의 안테나 표시가 서비스 없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놈들이 전파 방해 장치를 썼어. 장익현은 멍청하지 않았다. 세연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즉시 섬의 통신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다. 이제 이 섬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밖에서 장익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아가씨, 전화기 먹통이지? 내가 말했잖아. 여긴 내 땅이라고. 육지 경찰? 방송국? 꿈 깨라. 오늘 밤 너희 둘은 쥐도 새도 모르게 갯벌에 묻힐 거다. 세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상황이 꼬였다. 하지만 절망하진 않았다. 707 훈련에서 최악의 상황은 늘 상정된 시나리오였다. 삼촌. 저 믿죠? 세연이 단호한 눈빛으로 물었다.
한명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면 움직일 거예요. 제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삼촌은 저 환기구 밑에 숨어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세연은 3단봉을 길게 뽑아들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다. 해는 졌고 어둠이 다시 증도를 삼켰다. 하지만 오늘 밤은 고요하지 않았다. 마을 곳곳에 횃불과 서치라이트가 켜졌고 트럭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소금 창고 밖은 요새처럼 변해 있었다. 장익현은 마을 청년회뿐만 아니라 육지에서 손님들을 불러들였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일명 독사파 조직원 10명이 승합차를 타고 들어온 것이다. 회장님, 저 안에 있습니까? 독사파 행동대장 마무라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며 물었다. 그래. 아주 독한 년이야. 내 부하 셋을 병신으로 만들었어. 죽이지는 말고 반쯤 죽여서 끌고 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할 게 있으니까. 장익현이 이를 갈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계집애 하나 잡는 건 일도 아니죠. 얘들아, 작업 시작해라. 조폭들이 쇠파이프와 회칼을 들고 창고를 포위했다. 그들은 용접기를 가져와 철문의 경첩을 녹이기 시작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창고 안. 도세연은 숨죽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예상보다 많아. 10명. 아니 15명. 정면 돌파는 무리였다. 삼촌을 지키면서 싸우기엔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시선을 위로 돌렸다. 슬레이트 지붕. 낡아서 삐걱거리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세연은 한명석을 창고 구석, 소금 포대가 쌓인 틈새에 숨겼다.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세연아, 조심해라. 세연은 창고 중앙에 쌓여있던 폐타이어와 기름걸레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이야. 안에서 불이 났다. 밖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미친년이 자폭이라도 하려나 보다. 문 빨리 열어. 문이 열리는 순간이 기회였다. 세연은 지붕 쪽 환기구를 발로 차 뜯어냈다. 연기가 환기구로 빠져나가며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그 연기 속에 몸을 숨기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조폭들이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갔다. 콜록콜록. 아무도 없어. 젠장, 어디 갔어?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연은 지붕 위에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목표는 장익현이 있는 본부, 즉 염전 사무실이었다. 통신 차단 장치가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세연은 갈대밭을 포복으로 이동했다. 조폭들이 창고 주변을 수색하느라 사무실 쪽 경비가 허술했다. 사무실 앞에 2명. 세연은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드럼통을 향해 던졌다. 깡! 하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뭐야? 저기 뭐가 있는데? 경비를 서던 조폭 1명이 소리난 쪽으로 걸어갔다. 남은 1명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연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녀의 팔이 조폭의 목을 감았다. 소리 지를 틈도 없이 경동맥이 조여졌다. 컥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가 축 늘어졌다. 세연은 그를 덤불 속에 숨기고 즉시 사무실로 진입했다. 사무실 안에는 예상대로 낯선 기계 장치 하나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군용 제머였다. 장익현이 군매까지 동원했음을 짐작게 했다. 세연은 제머의 전원을 끄는 대신 배선을 조작해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제머를 증폭 모드로 바꾼 뒤 주파수를 마을 방송 스피커에 맞췄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독사파 여러분. 그리고 장익현 씨. 갑작스러운 방송 소리에 밖에서 수색하던 조폭들이 일제히 멈췄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변조되어 더욱 기괴하게 들렸다. 지금부터 술래잡기를 시작합니다. 술래는 당신들이고 나는 사냥꾼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방송실 찾아. 저겠다. 마무라가 소리치며 사무실 쪽을 가리켰다. 조폭들이 사무실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세연은 이미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 뒤였다. 그녀는 염전의 지형을 이용해 게릴라전을 펼쳤다. 염전은 미로와 같았다. 좁은 둑길, 깊은 웅덩이, 그리고 미끄러운 진흙. 지형을 모르는 외부인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조폭 한 명이 세연이 미리 설치해둔 와이어에 걸려 웅덩이에 처박혔다. 소금물에 빠진 그는 허우적거렸다. 여기다. 여기 있어. 다른 놈들이 몰려왔지만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뿐이었다. 퍽. 어둠 속에서 3단봉이 날아와 또 다른 놈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끄악. 하나씩 하나씩. 어둠 속에서 적들이 사라졌다. 공포가 독사파 조직원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 장익현은 자신의 차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도대체 전현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라도 나왔어? 그때 장익현의 차 창문을 누군가 똑똑 두드렸다. 누구냐? 장익현이 놀라 소리쳤다. 창문 너머로 도세연의 얼굴이 쓱 나타났다. 피 칠갑을 한 채 웃고 있는 얼굴. 물론 그 피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나와. 이야기 좀 하자. 힉. 장익현은 기겁하며 차 문을 잠그려 했지만 세연이 팔꿈치로 유리를 깨부수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었다. 유리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익현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렸다. 살려줘. 돈 줄게. 얼마면 돼? 10억? 20억? 장익현이 비굴하게 빌었다. 세연은 그를 짐짝처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밀번호 풀어. 무슨. 풀라고. 세연이 3단봉으로 장익현의 허벅지를 내리쳤다. 아, 알았어. 영이야. 장익현이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세연은 즉시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닥터 최 김서장 군수.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통신 제머를 망가뜨려 놨기에 전송은 원활했다. 그때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대단하군. 마무라였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 하고 긴 회칼을 든 채 세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다른 양아치들과 달랐다. 살인을 해본 놈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게임은 여기까지다. 마무라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칼날이 세연의 복부를 노리고 들어왔다. 세연은 장익현을 발로 차 밀어내며 뒤로 물러섰다. 칼끝이 재킷을 스치고 지나갔다. 빠르네. 세연이 3단봉을 고쳐 잡았다. 너 같은 년은 팔다리를 잘라서 염전 노예들한테 던져줘야 제맛이지. 마무라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칼 놀림은 현란했다. 위, 아래, 좌우.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세연은 방어하기 급급했다. 체급 차이와 무기의 리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침착했다. 상대의 패턴을 읽고 있었다. 마무라가 크게 찌르기를 들어오는 순간 세연은 피하는 대신 앞으로 파고들었다. 지금이다. 세연의 3단봉이 마무라의 칼든 손목을 강타했다. 깡!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마무라는 칼을 놓지 않았다. 독종이었다. 그는 반대 손으로 주먹을 날려 세연의 얼굴을 가격했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세연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의 야성을 깨웠다. 재밌네. 육지 깡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세연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세연은 3단봉을 접어 넣었다. 그리고 맨주먹을 쥐었다. 707 살상 무술 CQC.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마무라가 당황한 듯 멈칫했다. 무기를 버린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쳤냐? 아니, 널 부수기 위해 최적화하는 거야. 세연이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독사파 행동대장 마무라는 회칼을 역수로 고쳐주었다. 그는 평생 칼밥을 먹으며 수많은 놈을 담가왔지만 눈앞에 여자처럼 기이한 살기를 내뿜는 상대는 처음이었다. 무기를 버린 여유라니. 그것은 오만이거나 압도적인 자신감 둘 중 하나였다. 후회하게 해주마. 마무라가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짐승 같은 탄력이었다. 그의 칼날이 뱀의 혀처럼 세연의 목덜미를 노리고 파고들었다.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찌르고 비트는 살점을 도려내려는 악랄한 궤적이었다. 도세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칼끝이 눈앞까지 다가온 찰나 그녀는 상체를 15도 각도로 미세하게 틀었다. 칼날이 그녀의 귓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이었다. 흡. 짧은 기압과 함께 세연의 왼손이 마무라의 칼든 손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아쥐었다. 동시에 오른손바닥이 마무라의 턱 밑을 강타했다. 퍽. 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 마무라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는 독종이었다. 고통을 삼키며 반대쪽 주먹을 휘둘렀다. 세연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로 받아내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근접 격투술의 핵심은 거리였다. 상대의 공격은 무력화하고 나의 공격은 극대화하는 거리. 세연은 마무라의 품 안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었다. 우두둑. 크악. 마무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칼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며 회칼이 갯벌 진흙 속으로 떨어졌다. 아직 멀었어. 세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마무라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꺾인 팔을 축으로 삼아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70kg이 넘는 거구가 허공을 반바퀴 돌아 진흙탕에 처박혔다. 커헉. 마무라가 피 섞인 거품을 토해냈다. 늑골이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세연을 올려다보았다.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연은 자비가 없었다. 쓰러진 마무라의 위로 올라탄 그녀는 주먹을 들어 올렸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밤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쾅! 세연의 주먹이 마무라의 안면에 꽂혔다. 마무라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기절했다.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나머지 독사파 조직원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대장이 그것도 칼을 든 상태에서 맨손의 여자에게 1분도 안 되어 박살이 났다. 싸울 의지가 꺾이는 것은 당연했다. 다음 덤빌 사람? 세연이 피 묻은 장갑을 고쳐 끼며 조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쇠파이프를 든 손들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와 함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오, 온다. 경찰이다. 장익현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바닥을 기어 차 뒤로 숨어 있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는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하하. 넌 이제 끝났다. 공권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경찰차 3대와 검은색 승합차 1대가 염전 공터로 들이닥쳤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사복 형사들이 내렸다. 그들의 선두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중년 남자가 있었다.
신안군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 박성배 경정이었다. 박 과장은 현장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쓰러진 조폭들, 피투성이가 된 마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도세연.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박 과장님, 전현입니다. 전현이 흉기를 들고 내 사유지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다 죽여놨습니다. 당장 사살해 주시오. 장익현이 박 과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박 과장은 혀를 차며 세연을 노려보았다. 아가씨 얌전히 무릎 꿇고 손머리 위로 올려. 특수폭행의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세연은 코웃음을 쳤다.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과장님. 피해자는 저와 저기 창고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납치, 감금, 폭행을 일삼은 범죄자들이고요. 시끄러.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야. 우리는 신고받고 출동했을 뿐이고. 박 과장이 눈짓을 하자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 들고 세연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은 이미 권총 손잡이에 가 있었다. 공정한 법 집행자가 아니었다. 장익현의 사냥개들이었다. 세연은 뒤를 흘깃 보았다. 소금창고 환기구 쪽에서 삼촌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삼촌도 증거도 모두 묻힐 것이다. 경고하는데 다가오지 마시죠. 당신들이 받은 뒷돈 뇌물장부 녹취록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세연의 말에 박 과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장부? 장익현 씨 사무실 금고에 있던 이중 장부요. 형사과장 박성배 매달 500만 원. 이라고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더군요. 박 과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증거가 있다면 이 여자를 살려보내선 안 된다. 이 미친년이 헛소리를. 야, 저항하면 쏴버려. 흉기 소지하고 반항한다고 보고하면 되니까. 박 과장이 권총을 뽑아들었다. 동시에 다른 형사들도 총구를 세연에게 겨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0여 개의 총구가 그녀를 향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장익현은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죽여. 죽여버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탕. 공포탄이 밤하늘을 갈랐다. 경고 사격이었다. 다음은 내 머리통이다. 무릎 꿇어. 박 과장이 고함을 질렀다. 세연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가장 가까운 형사와의 거리 2m. 총을 뺏어서 제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 0.8초.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창고 안의 삼촌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쏘시죠. 쏘는 순간 당신들 비리가 담긴 파일이 전국의 언론사로 자동 전송될 겁니다. 제가 심박동이 멈추면 전송되도록 설정해뒀거든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조폭 행동대장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괴물이었다. 박 과장의 손이 떨렸다. 쏘지도 안 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개소리 마. 그딴 기술이 어디 있어? 믿기 싫으면 당겨보시던가. 당신 연금 날아가고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 세연의 도발에 박 과장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소금 창고 쪽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경찰 아저씨. 인부들이 깨어났다. 세연이 피운 연기와 밖의 소란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박 과장은 당황했다. 목격자가 너무 많았다. 야, 가서 저 입들 좀 막아. 조용히 안 시켜. 형사 2명이 곤봉을 들고 창고 쪽으로 뛰어갔다. 멈춰.
세연이 소리쳤다. 그녀가 움직이려 하자 박 과장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움직이지 마. 진짜 쏜다. 세연은 이를 악물었다. 무력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짓밟히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 순간 밤하늘 저 멀리서 둔탁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거대해지는 소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염전의 소금가루가 회오리처럼 피어올랐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거대한 탐조등 불빛이 수직으로 꽂혔다. 대낮처럼 환한 빛이 염전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에 박 과장과 형사들, 그리고 장익현이 팔로 눈을 가렸다. 방송국 헬기였다. 헬기 옆면에는 KBS 보도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색 헬기 2대가 더 나타났다. 경찰청 마크가 찍힌 헬기였다. 지역 경찰이 아닌 서울 본청에서 날아온 항공대였다. 드디어 왔군. 도세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가 강선영 PD에게 보낸 좌표가 정확히 적중했다.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대한민국 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아래 있는 병력들은 무기를 버리고 즉시 투항하십시오. 다시 알립니다. 즉시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발포하겠습니다. 박 과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광역수사대. 지역 경찰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하는 저승사자들이 떴다. 그것도 방송국 헬기를 대동하고. 에이, 이게 뭐야? 어떻게 서울에서? 장익현이 주저앉았다. 지팡이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왕국은 완벽했는데, 군수도 서장도 다 자기 편이었는데, 세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멍하니 서 있는 박 과장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꺾고 권총을 뺏었다. 악! 박 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세연은 능숙하게 권총의 슬라이드를 당겨 탄을 확인하고 헬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냈다. 안전 확보. 지상에서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광수대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지역 경찰들과 조폭들을 순식간에 포위했다. 무기 버려. 엎드려.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포식자였던 자들이 순식간에 먹잇감이 되었다. 형사들이 박 과장과 부패 경찰들의 허리춤에서 총을 압수하고 수갑을 채웠다. 박성배 경정.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수감금 방조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들 다 끝났어. 광수대 팀장이 박 과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박 과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연은 총을 형사에게 건네주고 장익현에게 걸어갔다. 늙은 악마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했다. 일어나. 세연이 차갑게 명령했다. 장익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몰라. 저놈들이 다 한 거야. 나는 그냥 늙은이일 뿐이야. 끝까지 비겁했다. 세연은 장익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저기 봐. 세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헬기에서 내려온 카메라 기자가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붉은 불이 들어온 카메라 렌즈. 그것은 총구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눈이었다. 당신이 만든 지옥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어.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 이제 변호사비로 다 써도 모자랄걸. 에이, 인연이. 장익현이 도끼를 품고 세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광수대 형사들이 그를 덮쳤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군수한테 전화해. 서장 나오라고 해. 장익현이 발악했지만 형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호송차에 밀어넣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소금 창고 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형사들이 용접기를 가져와 녹아붙은 철문을 뜯어냈다. 끼익. 철문이 열리자 역한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짐승처럼 갇혀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다. 빛을 본 그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손으로 가렸다. 세상에. 현장에 있던 여기자가 입을 틀어막았다. 처참한 몰골이었다. 어떤 이는 다리를 절고 어떤 이는 영양실조로 배만 불룩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멍과 상처는 이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옥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세연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갔다. 삼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명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무사했다. 세연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세연아, 끝난 거냐? 이제 정말 끝난 거냐? 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요. 세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강철 같은 여전사도 가족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카였다. 한명석은 세연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왔다. 신선한 공기, 그리고 자유의 냄새.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피해자들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범죄자들이 호송차에 태워지는 동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갯벌 너머 수평선에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그것은 증도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짜 심판의 새벽이었다. 강선영 PD가 세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진짜 대박이다. 이거 방송 나가면 나라 뒤집어질 거야. 청와대 청원 게시판 벌써 난리 났어. 고생했어, 선영아. 내 덕분이야. 아니지, 언니 덕분이지. 근데 몸은 괜찮아? 입술 터졌네. 강 PD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세연은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닦아냈다. 이 정도는 훈장이지. 아,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뭔데? 세연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장익현의 금고에서 복사한 원본 데이터였다. 이거 경찰에도 넘길 거지만 너한테 먼저 줄게.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터뜨려. 군수 지역 국회의원 검사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 꼬리 자르기 못하게 내가 감시해줘. 강 PD가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걱정 마. 내가 아주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세연은 멀어져가는 호송차를 바라보았다. 창살 너머로 장익현의 절망적인 얼굴이 보였다. 세연은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뿐이었다. 구급차 뒤편에 앉아 치료를 받던 한명석이 세연을 불렀다. 세연아. 내 삼촌.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못난 삼촌 때문에 내가 험한 꼴을 봤구나. 그런 말 마세요. 삼촌이 계셨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연은 삼촌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저 이제 백수가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 네. 세상엔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청소는 좀 잘하잖아요. 세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주먹을 쥐어 보였다. 한명석도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이 튼 증도의 아침은 눈부셨다. 염전의 소금꽃들이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노예들의 피와 땀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정화된 하얀 결정체가 될 것이다. 도세연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게 심호흡했다. 그녀의 두 번째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비명이 들려온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짐승의 이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은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섬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에 비친 증도는 이제 평화로워 보였다.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